할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처음 성북동 저택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몰랐다. 이곳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가 이 집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7달 된 배를 부여잡은 채 마주한 그날의 면접. 임신한 몸으로 힘드실 텐데. 회장님 사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때 옆방에서 들려온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 받아들이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날 내 아들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을 본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영숙 씨. 죽은 당신 남편 이름이 혹시. 그 한마디가 3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밝혀냈다. 내 남편은 이 회장님의 버린 아들이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영숙입니다. 지금도 가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을 떠올립니다. 29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잃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1987년 겨울, 저는 성북동에 있는 어느 큰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곳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 집의 실질적인 가족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간병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7달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계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성북동에 사는 한 회장님 댁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서양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저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소나무는 수십 년은 되어 보였고 현관 앞의 대리석 계단은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제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솔직함이 오히려 저에게 행운이 되었나 봅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하시기 힘들 텐데. 라며 걱정하시는 회장님 사모님의 말씀에 저는 꾸벅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회장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괜찮아, 받아들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성북동 회장님 댁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중풍으로 누워 계셨는데 그분을 돌보는 것이 제주된 업무였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때는 이 집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남편 기태를 처음 만난 것은 198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기태 씨는 그곳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늘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매가 참 선한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처 직원과 공장 미싱사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 씨는 공장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았고 어느 날은 퇴근길에 영숙 씨, 저녁 같이 하실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태 씨는 저와 달리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저를 낮춰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예쁘다며 늘 응원해 주었죠. 1년 정도 만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기태 씨의 가족들은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기태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가족과 연을 끊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태 씨는 성실했고 저도 틈틈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세로 옮길 수 있었고
집 한 칸 늘어난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러다 1987년 초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태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라며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제 배를 쓰다듬고 퇴근길에는 꼭 뭔가 사가지고 왔죠. 과일이든 우유든 한 번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태 씨가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29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날로 커져갔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없었고 시가와는 연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기태 씨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겨울은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임신 6개월 차였던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태아를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혼자서 병원을 다닐 때마다 다른 임산부들의 모습이 더욱 부럽게 보였습니다. 모두들 남편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진료를 기다리는데 저만 홀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혼자 오는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아는 아주 건강합니다. 남자아이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 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는데 그는 끝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임신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입덧은 줄었지만 대신 허리와 다리가 붓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운동이 아이에게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아가야,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둘이 씩씩하게 살자. 남은 보험금을 정리해보니 출산 비용과 몇 달치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싱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식당이나 가게에서도 임신부를 꺼렸습니다. 육체 노동은 위험하다고 했고 사무직은 경력도 학력도 없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임신하신 분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친정엄마도 시댁도 없는 저였지만 이제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약국 아주머니께서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큰 저택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부라도 괜찮을지 모른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저와 제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약국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간병인이라.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픈 분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회장님 댁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주로 할머니 옆에서 식사 수발이나 대소변 보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주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숙식도 제공된다고 하니 당장 월세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내가 그 댁 사모님하고 아는 사이니까 한번 얘기는 해볼게. 근데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약국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면접 전날, 저는 옷장에서 기태 씨의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에 적힌 날짜가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왔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내일 면접 보러 가요. 우리 아기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이력서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경력이라곤 봉제 공장 미싱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특기란에는 성실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간병인 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동네 복지관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환자 돌보는 법을 물어보고 책자도 한 권 얻어왔습니다. 밤새 읽으면서 중풍 환자의 특성과 주의할 점들을 외웠습니다. 중풍 환자는 마비가 온 쪽의 관절 운동을 도와드려야 하고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하며 임신한 몸이었지만 연습 삼아 이불을 돌돌 말아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세를 익혔습니다. 면접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 불안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발길질을 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좀 도와줘. 이번에 꼭 붙어야 해.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기태 씨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소박하지만 단정해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배가 불러서 옷이 잘 맞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성북동으로 향하는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그 저택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북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비꼬았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회장님 댁 주소가 적힌 쪽지를 수십 번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가 성북동에 다다를수록 집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들이 저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주소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주소를 보여드리자 저기 위쪽 언덕에 있는 한옥이에요. 박 회장님 댁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집인 모양이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택시를 타기에는 제 형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면접에 늦을 순 없어서 일찍 나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큰 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가정부로 보이는 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간병인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배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이고, 임신하신 몸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큰 그림들. 제가 살던 단칸방과는 너무나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할머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돌봐야 할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만 치마에 회색 카디건을 입은 중년의 여성분이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모습이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회장님의 부인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병인 면접 보러 온 김영숙입니다. 이제 진짜 면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이 순간, 저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의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제 배에서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이죠? 7달입니다. 남편은요?
교통사고로 2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오른쪽이 마비되어 있고 말씀도 어눌하세요. 대소변 수발은 물론이고 식사보조, 체위 변경, 약 복용 관리까지 모두 간병인의 몫이에요. 사모님은 일의 강도와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게 걱정이네요. 더구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간병 교육도 받았고 체위 변경하는 법도 연습했습니다. 제 몸 상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아들이세요. 회장님이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 방문 옆에 서 계셨습니다. 60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신사분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수발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시죠.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와 함께 있으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모님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갓난아이까지 어떻게? 괜찮아요. 이 집이 넓은데 뭐. 회장님의 단호한 어조에 사모님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집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날 회장님이 저를 받아들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오른쪽 마비로 인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셨고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신음소리를 내실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체위 변경을 할 때면 임신한 배 때문에 힘이 붙였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영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정부 김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저와 뱃속 아이의 미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새벽에 자주 깨어나셨고 그때마다 일어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임신 후기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저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외로 큰 도움이 된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밤중에도 종종 어머님 방에 들르셔서 상태를 살피셨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 앉아서 쉬어요라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영숙 씨, 내가 어머님 몸 좀 돌려드릴 테니 잠시 쉬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할머님의 체위를 바꿔주시는 모습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마음으로 어머님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남편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모님도 처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많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셨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내가 어머님 식사를 도와드릴 테니 좀 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좀 쉬세요. 이렇게 회장님 내외분의 배려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의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할머님을 돌볼 때면 멀리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님 머리를 빗겨드리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님께서 문가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리고 곧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 임신 8개월이 되자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님을 돌보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어느 날 사모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출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아이를 낳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태어날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러면 아이는 마치 대답하듯 발길질을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회장님 댁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끔 회장님과 사모님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회장님은 자주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영숙 씨,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친정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나요? 혹시 남편분의 가족관계는 어떠셨나요?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이라는 것, 친정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남편과 그의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까지. 어느 날 밤 할머님을 모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님께서 제 배를 가리키시더니 무언가 말씀하시려 애쓰셨습니다. 마비로 인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님은 그저 제 배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님은 유독 제 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연로하신 분의 감상적인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모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우리 집에서 출산하시는 게 어떠세요? 좋은 산부인과 선생님도 알고 있고.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저 간병인일 뿐인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진실로 이어질 것인지. 진통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김 여사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는 바로 사모님을 깨우러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저태간이 분주해졌고 미리 약속해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사모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편도 친정 어머니도 없는 제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진통 끝에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태 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살결, 꼭 쥔 주먹, 그리고 까만 눈동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남편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사모님께 연락을 받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를 보시자마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 곁으로 다가오셔서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특히 아이의 왼쪽 귀 뒤를 유심히 보시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아이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는데 그건 기태 씨도 가지고 있던 특이한 점이었거든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제게 물으셨습니다. 영숙 씨, 죽은 당신 남편 이름이 혹시?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동안 저를 그렇게 신경 쓰시고 배려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제 남편의 이야기를 그토록 궁금해 하셨는지. 영숙 씨, 죽은 당신 남편 이름이 혹시 박기태입니까?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남편의 이름을?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대답에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사모님이 급히 달려와 회장님을 부축하셨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이 익었던 거야. 회장님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했고 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남편을 아시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태는 내 아들입니다.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태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건 내가 그 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그 순간에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기태 씨를 꼭 닮은 작은 얼굴, 왼쪽 귀 뒤에 특별한 점.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 아이는 내 친손자입니다. 회장님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회장님께서 임신한 저를 간병인으로 받아주셨는지, 왜 그토록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는지, 그리고 왜 출산을 앞두고 그토록 긴장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회장님은 아들인 기태 씨를 버리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기태 씨는 자신의 출신을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걸까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3년 전 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 나는 한창 사업을 키워나가던 중이었고 기태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첫 번째 부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의 이야기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기태 씨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기태 어머니는 출산 직후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기태를 보면서 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원망이 뒤섞였죠.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회장님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나는 지금의 사모님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못했어요. 점점 기태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회장님은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기태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기태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핑계로 아들을 버린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태 씨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고아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거래하는 회사에 취직했더군요. 그럼 기태 씨가 회장님을 알아보고 아니요. 내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버지가. 회장님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태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당신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그제서야 기태 씨가 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출신이 밝혀질까 두려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찾아가 보니 이미 회장님은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아이, 아니 그분의 손자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영숙 씨,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태를 버린 후 사업은 오히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아야 했는데 돈은 자꾸 불어났고 이 저택도 지었죠. 하지만 밤마다 기태의 어린 모습이 꿈에 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당시 제가 새어머니로서 기태를 더 감싸 안았어야 했는데 어리석었죠.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태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그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 그건 대대로 우리 가문의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징이에요. 지금 이 아이도 같은 점이 있네요. 저는 남편의 귀 뒤에 있던 점을 떠올렸습니다. 늘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그 점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그때 바로 다가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비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는 핑계로 시간을 미뤘죠.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기태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에서 고아원으로. 마침내 기태를 찾았을 때는 이미 그가 성인이 된 후였죠. 저는 남편이 왜 그토록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영숙 씨가 우리 집 간병인으로 왔을 때 당신의 성함을 듣고 혹시나 했습니다. 기태의 부인이 김영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를 받아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당신의 배가 불러올수록 이 아이가 내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처럼 아기는 그때까지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아버지 기태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태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 했는지, 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 당신이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운전석에 앉아 계셨지만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 여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가 왔구나. 하지만 세 사람의 무거운 표정을 보시고는 곧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아기를 눕히고 나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5살 배기 아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고서도 나서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의 눈물과 후회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자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로서 기태 씨를 돌보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시는 듯 했습니다. 영숙 씨. 잠시 후 사모님께서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사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해줄 자격이 있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기태 씨의 몫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할아버지가. 이런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퇴원 후 며칠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거의 매일 밤 제 방 앞을 서성이셨지만 쉽게 들어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으면서도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기 침대 앞에 서시더니 한참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안아보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회장님은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될까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으시는 회장님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태야. 회장님은 손자를 안은 채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회장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서툴게 아이를 달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사모님도 점차 아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조금씩 가까이 오셔서 아이의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분유도 타주셨습니다. 영수가, 이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 생각이니? 어느 날 사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회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태의 태자를 써서 민태는 어떨까 해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 어쩌면 이것이 기태 씨도 원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회장님 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은 박민태로 정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민자의 아버지의 태자를 이어받은 이름. 회장님은 손자의 이름이 정해지자 더욱 자주 아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 오셔서 아이를 안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꼭 잘할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의 눈시울은 붉어지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간병인이 아닌 이 집의 며느리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만 할머님 수발은 그만두렴. 다른 간병인을 구할 테니. 사모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수발은 제가 계속 들게 해주세요. 할머님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손자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시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법적인 절차도 시작하셨습니다. 민태의 호적을 정리하고 저를 정식으로 며느리로 등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걸 환영해. 사모님께서 백화점에서 고르신 한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기태 씨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가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럴 때마다 민태를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영수가, 어느 날 회장님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회장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기태 씨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기태가 3살 때, 이건 4살 때, 고아원에 보내기 전까지의 사진이야. 사진 속의 기태 씨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를 버렸어. 회장님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후회와 죄책감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회장님, 아니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민태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픈 과거는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민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까불까불한 1학년 남자아이가 된 민태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한몸에 받는 귀여운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매일 저녁 회장님이 퇴근하실 때면 민태는 현관으로 달려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태가 1등을 했다고. 역시 내 손자지. 회장님은 매번 민태를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셨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회장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스케줄이 손자의 운동회와 학예회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보며 비서실에서는 은근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어느 날 민태가 불쑥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씀을 못하시다가 민태를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내 아빠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태의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태를 더 사랑해 주려고 해. 내 아빠의 목까지. 회장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민태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태가 아빠 대신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 줄게요. 순수한 아이의 위로에 우리 모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끔 회장님은 민태를 데리고 기태 씨의 묘소를 찾아가셨습니다. 묘 앞에서 민태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회장님은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민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민태를 보며 회장님은 매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민태가 대기업 회장님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관심이 쏟아졌지만 회장님은 민태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바른 마음이야. 내 아빠처럼. 회장님은 종종 민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병인의 방이 아닌 이 저택의 안방에서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발표 있는 거 알죠? 민태가 책가방을 메고 분주히 준비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신대. 우와, 할아버지 차 타고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작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저는 이제 이 집의 진정한 며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수가 오늘 저녁에 민태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자. 아침 식사 시간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너무 자주 사주시면 민태가 버릇될까 봐. 괜찮아.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으니.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가족애로 변해갔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민태의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십니다. 손자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동안 놓쳤던 양육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기태 씨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민태가 이제 아빠를 닮아가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최근 회사 경영을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민태와 함께 보내십니다. 놓쳤던 아버지의 시간을 손자를 통해 만회하시려는 듯합니다. 영수가 어느 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가요.
민태의 밝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